다음 판례 계속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 판례는 그 이중 배상 금지 규정 관련 판례고 그 국가 배상 청구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죠. 그다음에 이 판례는 헌법 판례에서도 한번 소개되고,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하실 때도 한번 공부하게 되는 그런 경우일 거예요. 그다음에 행정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자,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간단한 그 민법상의 그 부진적 연대 채무하고 부달 채무, 그걸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판례를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54페이지에, 그러니까 이거 조문 강의 들으시면 이제 거기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거기서 이제 뭐 상대적 효력설이니 이제 절대적 효력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그 조문 강의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자, 민법상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다수 당사자 간의 채권 관계,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채무를 지는 경우 이제 뭐 분할 채무 원칙 뭐 이렇게 하고, 그 상법상으로 뭐 상인들이 그 공동으로 그 채무를 이렇게 지는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제 연대 채무 원칙 하는데, 이제 이 분할 채무를 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보증을 쓴다거나 세운다거나 보증인, 아니면 연대 채무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분할 채무는 거의 이렇게 당사자 간의 어떤 특약에 의해서 행해지진 않는데, 이제 아무런 말 없이 그 여러 사람의 채무를 주기로 했다면 이제 그때 이제 분할 채무 원칙인데, 그러니까 분할 채무는 이제 근데 보통 여러 사람 채무자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연대 보증인이 아니면 연대 채무를 여러 사람이 치게 하게끔, 그래서 연대 관계, 그걸 이제 주관적 공동 관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분할 채무가 그러니까 뭐 계약상으로는 이제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상속 채무가 이제 대표적으로 분할 채무의 예인데, A가 이제 뭐 B, C라는 이제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제 사망을 했을 때 A에 대한 뭐 갑이라는 채권자가 있었어요. 채권자가 있었는데 이제 뭐 1,000만 원.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 이 사람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 뭐 상속 포기라든지 뭐 한정 승인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면 이제 채무를 여기가 이제 좀 채무까지 상속을 하죠. 근데 요때 상속인이 채무를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분할 채무예요. 분할 채무가 이제 어떤 거냐면 채권자가 요 공동의 채무자에게 이 상속 분대로, 그러니까 1대1이죠. 그러니까 자녀 균분 상속 때문에. 그러면 갑은 1,000만 원에 대해서 각각 1대1의 비율로, 그래서 500씩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분할 채무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이거하고 좀 대비되는 게 요게 분할 채무고, 자, 이게 이제 뭐 민법을 안 하시면 이제 이게 그 부진적 연대 채무라는 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게 이제 잘 안 하는데 요거 그러니까 헌법을 이해하는 선에서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을 A하고 B가 공동으로 구타를 했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 치료비라든지 뭐 이렇게 위자료든지 합해서 이제 그 1,0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공동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동 불법 행위자 2명인데, 아까 분할 채무처럼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의
1대1의 비율로 상처를 입혔다라는 게 이제 판명이 됐을 때, 그러면 이 사람에게 1천만의 반인 500만 원, 500만 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둘 중에 뭐 자력이 뭐 얘는 부잣집 아들이고 얘는 저 가난한 집 아들이면 얘가 이 손해가 이게 완전히 전보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부진적 연대 채무라는 건 뭐냐면, 이 공동 불법 행위자에게 일단 이 피해자는 이 사람에게도 1천만 전체, 이 사람에게도 1천만 전체,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어. 대신에 일단 한 사람한테서만, 그러니까 2천만 원 받으면 안 되니까 한 사람한테, 누구든지 아무한테나 1천만 원 받으면 그걸로 땡. 대신에 아까처럼 이제 500씩 나눠 청구하는 게 아니라 1천만 전체를 양쪽에 청구를 할 수 있어.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요 A가 만약에 1천만 원을 다 갚으면은 요 둘의 여기 뭐 과실 비율에 따라, 아니면 뭐 상처 입힌 그 정도에 따라, 만약 1대1이라면은 일단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배상하고 나서 요 둘 중에서 500 이렇게 구상 청구할 수 있는, 요게 부진적 연대 채무예요. 그러니까 분할 채무하고 어떻게 달라? 분할 채무는 이 사람이 그냥 딱 상속 채무 자체가 그냥 딱 나눠져서 이 사람은 그냥 500만 갚으면 돼. 이 사람도 500만 갚으면 되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500 청구할 수 있고 이 사람한테도 500 청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1천 전체를 청구할 수 없는 건데, 공동 불법 행위에서는 어떻게 돼? 그냥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왜? 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1천만 전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요게 부진적 연대 채무하고 분할 채무하고 차이예요. 자, 그러면 봐요. 자, 갑이라는 군인이 오토바이를 타는데 뒤에 병이라는 군인이 여기에 탑승했어. 뒤에.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 사람의 과실과 지나가던 이제 민간인의 승용차하고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상해를 입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과실도 있고 이 사람도 과실이 있어. 근데 이제 과실 비율이 이제 3대1 이렇게 났어.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피해자인 거예요. 자, 군인이 이제 피해자인데 군인이 피해자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지금 공동 불법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이제 물으러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병이 을에게 예를 들어 이제 손해가 이제 1천만 원이 난 거예요. 그럼 원래 원칙은 병 군인은 이 사람한테도 1천만 원 청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 군인. 근데 군인이 어떤 과실로, 직무상 과실로 손해를 입힌 때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국가배상 청구.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이렇게 물어갈 수 있는데, 원칙은 이 사람한테도 1천만 원 청구, 이 사람한테도 1천만 원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군인이 민간인한테 1천만 원을 청구하게 되면은 원칙상 을은 예를 1천만. 그러면 이제 일단 다 갚아주고 나서 자기 과실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750만 원은 자기 원래 자기 책임이니까 갚고, 나머지 250만 원은 자기 책임이 아닌 부분을 갚았기 때문에 여기서 구상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있죠? 봐봐. 군인이 여기서 만약 이 사람이 이제 재해 보상 같은 거. 자, 이게 조문. 자, 배상 책임. 전투훈련 직무 집행과 관련 전사 순직 공상에 본인의 유족이 다른 범위에 따라 재해 보상금, 유족연금, 상위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이 범위 민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중배상 금지. 그러니까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은 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은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의해서 군인은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국가가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이렇게 구상 청구에 들어올 때 아니 이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의해서 나는 이 군인한테 갚을 게 없다. 갚을 게 없는 거를 너에게 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절대적 효력설. 이게 대법원의 태도. 그러면 이 민간인은 너무 억울하죠.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한 책임이 부진적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 일단 난 다 갚아야 돼.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상해서 그래서 과실 비율만큼 내가 그러니까 뭐 국가에게 그 일만큼 그 과실 비율만큼 250만큼 이게 구상 청구를 왜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요걸 못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라는 의미를 요것도 못하게 국가에 대해서 요것도 못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그게 헌법재판소의 태도. 그러니까 요 이중배상 금지 규정은 요 군인한테만 해당되고 이 사람이 다 갖고 나서 구상 청구할 때에는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요 사람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게 상대적 효력설. 요게 헌법재판소의 태도. 그러니까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군인한테도 적용되고 요 민간인한테도 적용되다. 이게 절대적 효력설.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군인한테만 적용된다. 이게 상대적 효력설.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대법원 태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얘가 너무 억울하지 않냐? 나만 다 갖고 이렇게 이거 구상할 수 없으면 그래서 이제 분할 채무자로 하라는 거야. 군인이 을한테 이제 뭐 1천만 원 다 갚으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비율만큼 750만 갚겠다라고 하라는 얘기야. 분할 채무처럼. 여기도 그러니까 자기 부담만큼만 갚으라고 하라는. 결국 누구 손해야? 여기 손해죠. 이 사람한테 이제 덤탱이 다 치우자는. 그러니까 대법원의 태도는 그 결국에 이제 피해자 보호에 이제 그 어떤 이제 한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그러니까 상대적 효력설, 절대적 효력설, 그 다음에 마치 분할 채무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고 부진적 연대 채무의 원칙대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의 그 원칙대로 하자는 것이 헌재의 태도. 그거 상대적 효력설, 절대적 효력설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어디서 비롯되는지 이중배상 금지 규정의 문제점. 위헌 노린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군인 등에 대한 보상이 피해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이 보상이 조금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수준. 그러니까 이게 재보상금이 많이 이렇게 충분히 된다면 다른 이렇게 국가 배상 청구 이렇게 안 간다는. 그러니까 이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 위헌을 불식시키는 군인 등에 대한 보상이 피해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해석과 군인 등이 유족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는 일반 국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민간인하고 군인 등이 공동 불법 행위를 했을 때 그 피해자가 군인일 때 아까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인 거예요. 이제 문제 의식이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 입장 다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말로 어떻게 풀렸나 한번 잘 봐요. 일반 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 공법 불법 행위로 직무집행 다른 군인의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 불법 행위는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 불법 행위자인
군인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헌법에 위반된다. 아시겠죠? 여기서 다 갖고 나서 구상하려고 하는데 요걸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헌법이 위반된다. 이게 뭐? 헌법재판소의 태도. 이게 그 의미. 그럼 대법원의 태도는? 공동불법행위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부진적 연대채무 그런 것과 달리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해 손해 중 국가 등이 민간인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내부적인 관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분할 채무처럼. 한편 국가 등에 대한 그 귀책 부분에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다시. 이 사람은 1,000만 원 갚으라고 했을 때 1,000만 원 갚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담 부분만큼 750만 원만 갚고 나머지 예를 들어 갚으면 되는데 1,000만 원을 다 갚았다면은 여기서 구상할 수 없다. 요게 국가 등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요게 대법원 판례 때도. 근데 대법원 판례가 실제로 굉장히 이제 그 비판을 많이 받죠. 그리고 요게 이제 254페이지 양가로 4번 이중 배상 금지 규정 효력 1. 헌재 입장 상대적 효력설. 상대적 효력설 제가 무슨 의미인지 아까 말했죠. 피해자인 군인 등과 국가 상호간에만 효력이 미치고 공동 불법 행위자인 일반인은 손해 전부를 배상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 가능. 이게 상대적 대법원 입장 절대적 효력설. 일반인에게도 효력이 미쳐서 일반인은 국가에게 구상권 행사 X. 자, 요렇게까지 돌려서 했을 때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였어요. 그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고 계속해서 연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게 중요한 판례. 그 판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이제 시험에 많이 났었죠. 근데 요거 최근에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시험 출제 가능성이 이게 굉장히 높죠. 자,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민법 160조 1항 766조 2항의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규정한 과거사 정리법 조항. 말이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소시효하고 비슷한 거예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행사하지 않다가 그냥 하면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뭐 보호하지 않는다 막 이런 그 법원처럼 진행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하는 부터 예를 들어 청구권 피해자나 법정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3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자,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시효로 소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거예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 이거는 사인 간의 불법 행위 내지 일반적인 국가 배상 청구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이라고 봤어요. 아주 대법원답지 않게 굉장히 전향적인 국민의 기본권 아니면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아주 전향적인 판례를 했어요. 국가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여 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등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유죄 판결을 하고 사후에도 조작 은폐, 진상규명을 저해, 불과 그 불법 행위 시점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막 이렇게 삼는 것은 피해자의 가해자 보호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소멸시효 아까 일반 사인 간의 이런 것처럼 안 날로부터 3년, 10년 불법 행위는 10년을 적용한다면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민법 166조 1항, 66조 2항의 객관적 기산점을 과거사 정리법 뭐 이런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면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본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해요. 자, 2018년 판례고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 한 경우 재판상 화해 성립 간주. 어제 제가 이렇게 표로 하나로 정리해드렸죠. 그 초창기 판례 빼고는 다 이제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 그 다음에 심의 절차 전문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침해하지 않는다. 하나만 빼놓고는. 그 다음에 이 판례도 또 중요해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 성립을 간주하면 이제 뭐뭐로 본다. 추정보다는 이제 이 간주가 훨씬 강하죠. 심판 대상 조항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자, 요거 위헌으로 났어요. 자, 이거는 예를 들면 민주화 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자,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 성격이 포함. 자, 손해 다 이제 민법 얘기인데 손해 3분설. 자, 재산적 손해하고 정신적 손해. 자,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라 그래요. 그리고 재산적 손해는 이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이렇게 뭐 적극적 손해는 이제 뭐 교통사고를 났으면 이렇게 바로 뭐 부러지고 이래서 이제 병원 뭐 치료비라든지 막 이런 손해. 소극적 손해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받은 손해. 이런 것들은 이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그래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요게 이제 민법상의 이제 손해 3분설인데 민주화 보상금 등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배상의 성격이 포함되는데 이게 이제 법률 규정상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신적 손해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화 보상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고문 등을 이렇게 받았다면 이제 그 고문들의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거죠. 그 위자료를 그 보상해줘야겠죠. 그래서 요 민주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은 면에서 그 이제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관련자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는 포함되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포함되지 않아서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 자, 이것도 최근 판례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요건. 저 앞에서 한번 다뤘죠. 법관의 재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뭘로 다퉈? 2심, 3심으로 다투어야 되죠. 그래서 다툴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 국가배상 책임이 잘 인정이 되지 않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 자, 시정됐으면 뭐 따로 불복 절차에 의해서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주 엄격한 요건에서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바로 재판 직무행위가 유법한 행위로 되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엄격한 요건, 당해 법관이 유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던 인정만 아주 특별한 사람, 아주 엄격한 한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의 재판의 법령을 규정을 따르지 않는 잘못이 있죠. 근데 먼저 뭘로 다퉈라? 2심, 3심, 항소, 상고로 다투고, 그러니까 요걸로 먼저 다투고
그래서 이제 이거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런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도 인정될 수는 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상금 등 보험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자, 2017년도 그 대법원 판례인데 요게 모의고사 지문에 나와서 제가 이제 요 추가 판례로 제가 실어놨어요. 자,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뭐예요? 자, 다시 A가 이제 뭐 군인, 이 사람도 군인 아까처럼. 근데 뭐 군인의 직무 집행행위로 이제 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가배상 청구권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을 할 때 이 사람이 아까 재해보상, 뭐 이제 뭐 유족보상 뭐 이런 걸 받을 수 있을 때는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데 반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받았어. 자, 다시 재보상금을 받으면은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의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데 전도됐어. 국가배상 청구를 받은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유족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보상 등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잖아요. 근데 반대야. 국가배상 청구를 받은 다음에 이런 보상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미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재보상금이나 상해연금 등을 절대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절대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자,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최근 대법원 판례예요. 자, 요 판례까지 모의고사에서 지문으로 나오니까 요 판례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건 이제 자료에도 제가 그 추가 판례로 넣어뒀어요. 자, 이상 이렇게 29조 국가 배상 청구권과 관련된 판례들 이렇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잘 정리를 해두세요. 헌법 제30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헌법 제30조.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헌법 30조. 법적 성격.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 제30조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 재량. 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 재량. 그래서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의 대상이 되는 범죄 피해의 범위에 관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입법자에게 광범한 입법 재량.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돈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국가의 재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구조금에 대한 청구권 행사 대상을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안의 범죄 피해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재량 범위 내. 자, 형상이 재량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다.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요게 평등 원칙이 위배되는지, 요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뭐 시효라든지, 뭐 아까 말했던 소멸시효라든지,
이제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데 뭐 제척 기간은 뭐 출소 기간이라고도 하죠. 소멸시효하고 제척 기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이제 민법 안 하시면 이제 이런 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도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걸 소멸시효로 봐야 되지, 어떤 걸 제척 기간으로 봐야 될 텐지. 보통 이제 형성권과 관련된 것들은 제척 기간이라고 보는데 그 법 규정에 뭐 몇 년간 행사하지 않냐 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렇게 시효로 소멸한다.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라고 하고 그런 게 없이 몇 년 안에 이렇게 행사하지 않으면은 뭐 소멸한다. 그러니까 그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뭐 제척 기간 뭐 이렇게 법상으로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하는데 민법상으로 아무튼 여기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급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이게 5년이 어떠냐? 아 이게 이제 충분히 길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단기라든지 불합리하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에서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평등 원칙이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63페이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자 합헌으로 이렇게 났지만 25조 구조금의 지급 신청 263페이지 25조 구조금의 지급 신청 2항 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 피해 발생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구조대상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합헌으로 났지만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더 그 길게 해서 좀 두텁게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죠. 그래서 조문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렇게 헌법 30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살펴봤습니다.